안녕하십니까. 먼요일날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못해서 우리 정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사님 시원시원한 설명으로 상당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높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별명이 장군이시던데 예.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항상 야전에 나와서 시장과 좀 호흡하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러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도 한 20년 정도 했었었고 또 운용도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나서서 더 좋은 보직을 회사에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야전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조금 좋게 생각해 주셔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현장감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토론도 좀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러시죠. 그런 내용이 네.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리오퍼닝 이후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투자, 소비 어떤 면에서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썩 좋지가 못한데요. 우리 이사님은 이제 중국 출장도 자주 가시고 네. 현장을 많이 둘러보신다고 들었는데 중국 현지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중국을 이제 120번 넘게 다녀왔었고, 거의 2006년 이후에 매달 가야 나올 수 있는 숫자고요. 실제 그렇게 갔었었고, 최근에 이제 다녀온 바에 의하면 제가 다녔던 모든 횟수 중에서 유일하게 흔히 얘기하는 활동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 하면 좋든 싫든 간에 되게 활력이 넘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장점이었는데 최근에 가서 본 중국은 3년 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그때에 비해서 활력이라는 걸 찾기 어려운 뭔가 내가 중국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알던 중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었습니다. 즉 지표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중국에 가서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또 교민분들도 뵀었고 또 이제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도 많은 면담을 나눠봤지만 공통적으로 중국 경기가 활력이 많이 떨어졌고 또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그런 출장길이었었습니다. 120회 정도 다녀왔으면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경험한 셈인데 그런 와중에도 최근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다. 유일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아는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하순이죠. 한 20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제 중국 당국이 대출 우대금리 말하자면 중국의 기준금리죠. 요걸 0.1%포인트 인하해가지고 이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랬으면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에는 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들 있습니까? 우선은 대출 우대금리 보통 LPR 금리라고 불리는 금리인데요. 이게 5년 만기짜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0.1이 아니라 0.15 내지는 0.2%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 부양, 즉 부동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가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시장이 실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의 언론이라든가 중국 증권사의 반응을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정책을 좀 아꼈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썼을 경우 사실 부양에 대한 정책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또 내수를 살리려면 단순히 금리만 내려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금리를 내린 효과가 실제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올해에만 이 격차 때문에 중국 채권 시장에서 160조 원의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즉, 현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이 긴축을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금리를 더 강하게 내렸을 경우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의 이탈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서 위안화는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겠죠.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 효과도 되게 약해집니다. 즉 결론돼서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부양책을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적 효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중국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결국 미국의 긴축이 끝나야 그러는 시기가 되어야 미중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그때 정책을 써야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어라는 판단이 든다면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중국 경제가 언제부터 본격 회복하겠느냐 시점을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사님은 약간은 좀, 미국이 말하자면 긴축을 중단한다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뭐 7월에 하고 중단할 수도 있고 또 9월에까지는 미국이 긴축을 한번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뭐 적어도 9월은 지나야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7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7월 FOMC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정책을 쓸 수 있다라면 그건 미국의 금리 인상, 즉 긴축 기조가 중단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 중단이 언제이냐.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7월 인상하고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본격적으로 쓸 것으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부진한 어떤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미국의 긴축 때문에 정책을 쓰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에서 어떤 보면 중국을 일단 공급망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부양을 덜 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부동산 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헝다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땅을 임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어떤 정책에 충당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1차적인 원인이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때 사실 잘못된 정책이었죠. 그 코로나 관련된 봉쇄 정책이 너무나도 좀 극단적이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런 코로나 때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보조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살 길을 줬는데 중국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력했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경제가 완전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운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에다가 지금 말씀 주신 미국하고의 어떤 중간의 갈등, 이로 인해서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한두 가지의 영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해외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 상황을 깔고 볼 때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조짐도 있지 않습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6월에 중국을 방문했고 또 최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또 중국을 찾아가지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다. 디커플링이 아니고 말하자면 디리스킹으로서 어떤 공급망의 어떤 일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양국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조짐도 보이는데 미중 갈등이 조금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된다면은 중국 경제도 좀 좋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블링컨이라든가 아니면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이제 갔다라는 얘기는 뭔가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수위를 조금 이제 다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이 의도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시장을 바로 버릴 수 없다라는 한계도 뭐 굉장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갔다든가 아니면 스타벅스 사장도 갔다 오고 기업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 강화한다는 걸 놓고 보면 역시 우리가 알고는 현재보다는 좀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를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 뭔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중 간에 있었던 그 관세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어떤 이익이 조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밥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를 조금 낮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선 관세가 내려간 만큼 물가가 잡힐 것이니 결국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긴축에 대한 어떤 강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어떤 민주당한테. 그런 그렇죠.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 있는 카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미국 시장의 수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온기 또 중국의 수출이 미국에 늘어나면 우리는 또 중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미 2번이나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도 이런 어떤 그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양국 간에 뭔가 경제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수위를 낮춤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증시,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다들 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물론 경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경기하고 주식시장은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중국의 증시가 이렇게 부진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제적인 원인도 일차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오프닝 이후에 그래도 중국 경기가 대단히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먼저 희석된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더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훼손된 점들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좀 입김이 좀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영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보조금이 없어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파산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점들도 시장에서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가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상이 이제 내수 관련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지금 20%에 달하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 소비 계층이 젊은 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실업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 살짝 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중 간의 금리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 외에도 정치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본에 대한 무역 상사에 대한 비중을 높인 반면에 중국과 관련돼서 뭔가 갈등이 커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에 대한 비중을 낮췄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 갈등이 커질 수 있음에 대한 대비책 여부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이탈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이 돈들이 중국이 아닌 인도라든가 또는 일본 중심으로 흘러들으면서 중국과 여타 국가들이 차별화되는 어떤 원인들도 보였었고 향후에도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갈등 또 이런 부담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면 외국인들 자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만 놓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 상황이 썩 좋지 못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외국 자금이 만약 나온다면은 전체적으로 하반기 전망들은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기대치가 낮다라는 점은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으면 보통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을 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유의미하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위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낮아지고 있고 또 향후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규제 자체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덜 이탈한다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들은 좀 우선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긴축이 마무리되었을 때 과연 중국이 얼마나 긴축을 쓸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증권업계에서 겪었던 상황을 경험을 해보면 경제는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표현으로 아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거고 향후에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놓고 본다라도 현 수준에서 이 정도 아플 때 뭔가 약을 쓰고 뭔가 처방을 해야 덜 아프게 되는 거지 현 상황을 그대로 놓게 되면 더 많이 아파졌을 경우는 더 많은 약, 더 큰 부양책을 써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땐 부양책에 나서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상 약을 쓸 때는 아플 때보다 좀 더 과하게 써야 더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만큼 아프다고 요만큼만 쓰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왕 부양을 할 거라면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래도 중국의 사람의 몸이라고 비유한다면 이제는 뭔가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라고 오히려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제 규제 이슈가 정치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뭐 공동 부유를 좀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좀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뭐 정책 규제로 인한 어떤 그 약간 악재성 분위기, 요건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된다고 봐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드디어 눈치를 채고 중국 당국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게 말을 안 들으면 한 두어 달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실제 이런 기업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이제 많이 손을 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중국 당국이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국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놓고 봐도 내가 충분히 길들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의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공동보유 이후에 중국 정부가 중국 당국이 밀어주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민간 기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국영 기업 중심으로 이제 육성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규제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뭐 국영 기업을 키우고 또 민간 기업은 말을 잘 들으니까 사실 더 안 하는 것뿐인 거지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는. 네, 맞습니다. 예. 느낄 수 있겠는데 뭐 중국 정치가 좀 부진하다고 하지만은 뭐 모두 이렇게 막 가라앉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점을 다 감안해 볼 때 뭐 지금 정도 미리 사두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분야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항상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에 또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중국 내수와 관련된 중국 기업 중심으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책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책을 할 때 단순히 금리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정확하게 말씀이네. 나오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관련 기업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올 초부터 저도 사실 중국을 좋게 봤던 입장이고 많이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리 움직이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사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하고 관련된 국내 주식들도 상당히 좋지가 못했는데 네. 하반기에는 그러면 중국에 좀 부양하면서 같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굉장히 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에 두 줄에 저 혼자 앉아있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관련한 노선들이
확장됐다가 다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부 이렇게 뭐 변두리 노선이냐 그게 아니고요. 베이징하고 김포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굉장히 황금 노선이거든요. 네. 여기가 폐지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도 중국에 가면서 이전에 비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느꼈는데 예전에 비자 발급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졌고 또 발급이 까다로운 것뿐만 아니라 중국 입국할 때도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들이 있었었고 그거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허들이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즉 중국인들 한국에 올 때 비자 발급도 좀 원활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지 단순히 경기가 반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꼭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당국이 나름대로 눈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도 돼라는 눈치를 주면 알아서 중국인도 오는 거고 거기서 야 그래도 한국 가면 안 돼라고 눈치를 줍니다. 여행사들이 특징이거든요. 눈치가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라고 하지만 실제 밑에 단에서 움직이는 확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한국 관련 상품을 싹 뺀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미 조치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이 정말 좋아질 거냐 아닐 거는 일단은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저는 일단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 리오퍼닝에 기대가 컸던 뭐 업종이라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뭐 여행, 뭐 카지노 여러 가지 것들이 호텔, 있겠죠. 뭐 항공도 있었을 거고 그런 업종들이 이제 뭐 또 기대만큼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약간 부진하고 실망을 했는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이런 어떤 업종들, 국내 업종들이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최근에 요즘 어떤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약간 조금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중 간의 갈등 완화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거기서부터 갈등이 완화돼야 우리의 운신의 폭도 있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갈등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어떤 운신의 폭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셔도 좀 늦지 않을까.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또 결과를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확인되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 관련주라든지 중국 주식시장은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정치적인 변화나 정책적인 변화가 조금 확인되고 난 뒤에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항공 노선의 어떤 관계,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징과 우리가 김포 간에 있던 요게 다시 복원이 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에서 한국에 단체 관광객을 보냈다. 요건 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내준다라면 유의미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중국의 전기차, 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 동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글로벌로 전기차 보급률 1위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내연기관 자체는 썩 좋지가 못했는데 전기차는 말하자면 아주 빠르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뭐 배경이랄까?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뭐 미국, 일본, 독일, 한국 같은 이런 자동차 선진국들을 따라잡는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마 중국에도 계셔보셨겠지만 중국에 있는 자동차들 대부분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진이 아니라 포드라든가 또는 일본의 미쯔비시 엔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 합작법인들이죠.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은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자동차라는 게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너무 기술 격차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기차고, 전기차라는 건 우리가 보더라도 엔진이 빠지고 미션이 빠지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큰 산업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부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570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 같은 기간에 120억 달러 정도를 뿌렸으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보조금을 뿌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 보조금의 힘이 굉장히 컸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도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내연차를 사게 되면 큰 도시들에서는 이 번호판이 안 나옵니다. 번호판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차를 사게 되면 번호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즉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정책이겠죠. 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전기차를 사면 또는 친환경차를 사게 되면 번호판을 바로 주니까 이와 관련된 정책적 효과도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 올해부터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지금까지 성장 속도가 빨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보조금이 중단되자마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실제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의 비아디라는 자동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파른 걸로 이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비아드에서 팔린 차 1, 2위를 보면 전부 다 하이브리드지 순수 전기 자동차는 아닙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순수 전기 자동차라 부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에는 지금 70여 개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이 중단되다 보니 사실 그럼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는 쌀 수가 없잖아요. 비싸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 현재 도산을 하거나 또는 현재도 도산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기억하시다시피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안 주니 보조금만큼이라도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 위에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전만큼의 성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재미있는 건 제가 최근에 중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는 늘어나는데 순수 전기차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 문제도 굉장히 큰데 2선, 3선 도시 또는 시골만 가더라도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차 같은 경우 LFP를 쓰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몰고 내가 이제 가정에 자동차가 하나인데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 불안하겠네요. 그럼요. 2021년도, 2022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당시에 국경절로 기억을 하는데 국경절 때 이제 국경절은 보통 9월이잖아요. 10월달, 예. 한참 뜨거울 때인데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야유를 많이 갔다가 에어컨을 틀고 이제 교통 트래픽이 걸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차들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서 있었던 모습들이 중국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충전소 대란이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목격이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중국에서 충전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면서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좀 더 많이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보조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충전소의 어떤 확대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가 충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야 조금 더 확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어떤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뭐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제 충전 인프라까지 좀 더 깔려야. 그래서 지금 세컨차가 아닌 내가 이제는 자가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전기차를 할 정도가 되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충전소 시설에 대한 어떤 확충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어디가 발전할 수 있을지 시사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는 그동안 자국에서만 거의 팔렸는데 이제 중국도 앞으로 해외로 진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동남아에서는 그럭저럭 통한다고 하는데 중국 전기차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도 통할 만큼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습니까? 품질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기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가 자동차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배터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터라든가 인버터 몇 가지만 중국은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품질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실제 제가 비아디라는 자동차를 중국에 가서 이제 타보기도 했었지만 뭐 차만 놓고 보면 저가 차로서는 큰 손색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게 중고가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격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중국 제대로 인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자체를 만드는 자체가 기술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일정 수준 유럽에서도 시장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전기차 이제 BYD도 있고 뭐 지리, 체리 같은 이렇게 한 5대 업체를 좀 중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 5대 전기차 업체의 생산력이라든지 또 품질을 우리 현대차 그리고 기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기차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차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 자체가 뭐 사실 전기차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고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차는 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보다는 한국 자동차가 보다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래도 긴장하면서 비아디라는 기업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아디라는 이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하고 전기차를 같이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기업이 차하고 배터리하고 굉장히 뭔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여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기업들도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부족한 건 아는지 전체적으로 선진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만 하더라도 비아디 같은 경우는 알파로메오라고 부르는 이탈리아의 그 스포츠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드는 디자이너들 데리고 디자인 예쁘게 한다든지 또는 내부 공간이야 이런 것들도 독일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의 어떤 기술력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기업에서 만든 차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다 보니까 말씀대로 70여 개로 난립했던 그런 어떤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강자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살아남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아지면서 우리한테도 조금 더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떨까요? 시간을 두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의 가장 큰 원하는 부분들도 70여 개에 대한 난립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좀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들이 좀 더 덩치가 많이 커진다라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조금 더 기술력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라든가 중가 시장이 아니라 가장 이제 저가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LFP를 달고 있든 NCM을 달고 있든 배터리 가격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전 세계 자동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깔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부자분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겠죠. 서민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격일 수밖에 없을 건데 네. 그 가격과 관련해서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정말 싼 가격에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런 어떤 저가 차량 중심으로는 사실 중국의 어떤 그 거센 돌풍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뭐 아무래도 저가 차라고 한다라면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하고 또 2차 전지 업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 미국의 IRA라든지 또 유럽의 CRM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런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국 전기차 또는 중국 2차 전지 업계에서 이런 어떤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약간의 규제 장벽 잘 뛰어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중국의 애널리스트하고 세미나도 듣고 서로 이제 토론을 오갔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 중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미국은 뚫기 참 어려운 시장일 것 같다라는 데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유럽에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유럽의 어떤 정서도 있을 거고 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유럽인들의 어떤 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좀 앞선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의 어떤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얼마나 분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사실 확인된 바도 없고 또 중국의 계획만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현실화되는 거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어떤 중 또는 고가 제품은 한국이 좀 유리한데 지금 중국이 저가 제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터리도 LFP 쪽으로 이렇게 저가품으로 이렇게 양으로 승부할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주 뭐 저가 차를 뭐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꼭 가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양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앞으로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CATL하고 BYD, BYD라고 중국말로 합니다만 네. 이런 어떤 배터리 기술력을 놓고 상당히 좀 높이 빨리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지금 뭐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NCM 배터리하고 비교해서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빌릴 필요가 있는데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비교율을 아주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데에서는 중국인들조차도 이견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배터리 부분보다도 중국의 배터리 회사보다도 더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였었냐면 비아디라는 회사가 배터리하고 자동차를 같이 만드는 회사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같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최적화시키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 거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요거는 이제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문제로 좀 귀결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현재는 NCM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관련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에는 애널리스트도 중국에는 현지인 분들조차도 중국인들조차도 한국 기업이 훨씬 더 아직은 앞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뭐 자체 시장은 뭐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이제 업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쳐놓고라도 이제 가장 각축장이 되고 있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기업들 점유율이 좀 높다고 하는데 중국이 CATL을 중심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경쟁을 한다라고 놓고 보면 그 경쟁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승리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 우위는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특히 저가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 시장은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내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중저가 중심으로 내놓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기술력 있는 쪽에서는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꼭 위협적이다라고까지 얘기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진출할 때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우려는 하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잘하면서도 우려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따돌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투자하는 거하고 중국의 어떤 2차 전지나 또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것 요거의 어떤 향후 뭐 투자 수익률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 이사님은 중국보다는 저는 한국 국내 쪽이 더 낫다고 투자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예.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수혜 자체도 뭐 국내 쪽으로 많이 일단 기울고 있다는 부분들도 일단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이런 어떤 배터리 관련 회사들의 어떤 공급적인 우위, 그렇죠? 공급자로서의 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아직은 조금 더 우리 쪽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그 기업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불안한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 굳이 이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미국의 견제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들 것이다 앞으로는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중국이 온 국력을 지금 쏟아 넣어 가지고 들어붙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반도체 굴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중국이 자체의 기술력으로 반도체 굴기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발달하려면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장비 업체들, 일본에 있는 장비 업체들, 또 네덜란드에 있는 ASML 같은 장비 업체들이 이 원활하게 장비를 이렇게 갖다 줘야 가능할 건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자기들이 생각만큼 될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리고 있는 약간의 불편한 소식은 뭐냐면 중국엔 기술이 없지만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자들은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담당자들이 아마 중국에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된다라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규제들이 있다라면 실제 중국의 반도체가 일정 부분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지만 지금도 저가 반도체는 되고 있잖아요. 뭔가 첨단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뭐 기술력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히토류 같은 말하자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어떤 아랫단의 어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지금 무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수출도 지금 통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식의 중국의 어떤 전략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 진영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를 노리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조이면 조일수록 중국도 조일 수 있는 여러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끊이지 않고 서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더 수위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 쓸 수 있는 카드를 쓰는 게 자기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면이네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도 결국 발전하려면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게 단순한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AI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발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도 AI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꿨기 때문에 무기와 관련한 체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AI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AI 발전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 발전이 필요할 거고 또 무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체계와 관련해서도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가 대만을 탐내고 있는 것도 사실 TSMC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결국 반도체가 중심에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는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어떤 끊임없는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을 일단 중국 반도체를 이렇게 약간 규제하고 견제하고 하는 움직임은 결국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K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의 어떤 상황 또 시장으로서 중국 시장을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모든 장비와 관련된 그 결정권을 미국이 많이 쥐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불편함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권도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이 쥐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아무래도 미국과의 좀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이 유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어떤 현실을 많이 알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앞선 기술력으로 동등한 경쟁을 해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문제는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이 다 풀 수는 없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어떤 미국과 협상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는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그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뭐 우리가 알고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이런 것들도 뭐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모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건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죠 네.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전기차와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선엽 이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크고 넓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고 조금 이해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신 이선엽 이사님 매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